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짧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요. 수업 진행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독서 브랜딩입니다. 저자가 배정환 씨가 되고요. 이 책은 내용이 아주 양은 풍부하지만은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뭐냐면요. 바로 디지털 명함입니다. 여러분들 그 명함 갖고 계시죠? 종이 명함. 그게 아니고요. 디지털 명함입니다. 뭐냐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학벌이 중요하고 대학교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요즘은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공했는 거 아니거든요. 또 좋은 직장 다닌다고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디지털 명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할 적에 예를 들면 누구 검색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네이버 화면에 뜨게 되면 그게 바로 디지털 명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실 적에 별도로 네이버에 이것 검색해 보세요. 메리 아빈. 원래 본명은요, 김아빈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분이 쓴 책도 한 권 읽고 메리 아빈을 알게 됐는데요. 메리 아빈 딱 검색하면요, 이분 사진이 나오고 출생 연도가 나오고요. 다음에 어떤 창업을 했는지, 그 디지털 명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김아빈 씨는요, 17살. 그러면 고1 아니에요? 17살. 이때부터 쇼핑 창업을 합니다. 의류 쇼핑몰. 그러니까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요. 저녁에는요, 동대문 시장에 갑니다. 의류를 사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상에 의류 쇼핑을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리가 없잖아요.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22살 때 드디어 연 매출 10억을 찍어요. 그러니까 의류 쇼핑 10억이면 돈 꽤 버는 거거든요. 자리 잡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꾼이야. 그런데 다시 22살 연 매출 10억을 찍고 이때부터 틈틈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 쇼핑몰 관련 자격증입니다. 이것저것 치러갑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유튜브 촬영을 하고요. 또 인스타그램, 다시 말하면 SNS죠. 뿐만 아니고요. 의류 창업에 대해서 따로 타령이다, 커몽이다. 여기다가 전자책을 씁니다. 잘 팔려요. 전자책을 쓴 다음에는 이제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다음에는 종이책을 쓰는 거예요. 종이책. 첫 종이책이 역시 검색하면요, 책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디지털 명함입니다. 장사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나이에 명백하게 사장님이 되었거든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참고로 네이버에 검색란에다가 송호진을 검색해 보시면요, 이 친구는 원래 37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서 10몇 년 전에 학교론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한 친구예요. 우리 애 선배가 되거든요. 학교. 그런데 이 친구는 20대 초반에 전문대학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결국 1년 만에 1차 붙고 한 해 뒤에서 2차 붙고요. 2년 동안에. 그래서 20대 초반에 중개시험을 합격해서 바로 그 지역의 외곽지에 돈이 없으니까 외곽지도 2층에다가 한 30평 얻어가지고 2층에서 중개사무소를 냅니다.
보통 1층에는 뚜벅이 손님이잖아요.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2층이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것도 외곽지에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출발했다? 그때부터 바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 촬영하고 찍고, 저기 가서 찍고.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10년 넘게 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MZ세대죠. 그러니까 유튜브 하나 갖고 지금은 중개사무소를 탈피해서 지금은요, 그 지역에 서울, 부산, 대구라면 3대 도시인데 대구 지역에 마스터 법인이라고요. 중개 법인을 찾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제가 법인 놀러 갔었는데 누구야? 하니까 어이구 교수님.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40명입니다. 40명.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죠? 보통 중개법인은요, 주로 할이제 3대7 또는 2대8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요, 70%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이 많고 우수한 사람이면 80% 주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먹는 게 적지만은요, 사람이 40명이잖아. 가만히 앉아서 돈을 그냥 막 쭉쭉 빠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 친구도 법인 내자마자 바로 디지털 명함을 냅니다. 네이버 딱 검색해서 얘만 딱 치게 되면요, 사진이 아마 우리 축구 선수 누굽니까? 예? 예, 손흥민. 판박입니다. 예. 손흥민이가 있네 하면서 얼굴이 너무 닮았거든요. 예, 이 친구가요. 예.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은 유튜브도 출발해서 계속 꾸준히 10년 동안 나를 알리면서 결국 뭐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디지털 명함. 보통 중개사무소 하시는데 검색하면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개업 하시면 기껏 해본들 블로그 정도 매물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고 유튜브고 활약하면서 결국 네이버에 나를 알리니까 그것만큼 신뢰가 가버리십니다. 예. 여러분들 합격하시더라도 절대 중개업만 하지 마세요. 나만의 영역을 확장해서 디지털 명함까지 확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비로소 확실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명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요 책을 보시면 느낌이 확 나올 거예요. 꼭 디지털 명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진행합니다. 자, 교재는요.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프린터를 봐주실래요? 프린터. 자, 프린터 보게 되면 이제 남은 진도가 감정평가론이 남았습니다. 감평. 자, 그러면 감정평가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똑같은 말로 부동산 가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구한다라는 말이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터 보니까 목차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예. 간단히 봅니다. 1번 감정평가 기초이론, 2번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3번 3방식, 3번 동그라미. 얘가 가장 어려워요. 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 물건별 평가 방법, 즉 감정평가 규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이걸 설명을 전부 다 하면요, 2주도 모자랍니다. 누가 수업하더라도.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나누었어요. 3방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3방식을 오늘 먼저 하고요. 1월달, 2월달. 예. 그러면 3월, 4월 다음 과정에는요, 3방식 빼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3방식을 먼저 들어도 여러분들은 바로 따라올 수 있거든요. 유의할 점은, 자, 여러분은 원래 시험을 치게 되면, 1차 과목, 민법 학교론. 원래, 자, 학교론을 몇 점 예상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요, 학교론이 10건, 어렵건, 가능한 70점을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유있게 합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론에서 뭔가 점수를 확 차별화시키려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남들이 전부 다 기피할 때, 내가 체계를 잡게 되면 학교는 굉장히 쉽고 점수가 잘 나와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입니다. 이 파트도 늘 6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평에서 차별화시키자. 여러분들은 저만 잘 따라오시면요. 특히 계산 문제하고 간평은요. 분명히 차별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남들보다 여유있게 취시점을 좀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만큼은 차별화시키자. 남들이 계산 문제 쩔쩔매요. 감정평가 쩔쩔매요.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쉽지 하면서 따라오게 되면 학교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3번 3방식입니다. 3방식. 그래서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3방식이 가장 어려워요. 예. 가장 오늘 수업은요. 지금부터 꼬박 4시간 합니다. 10시 반까지요. 예. 건너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3방식 딱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되면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3방식은 우리 시험은 전부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요. 처음에 어렵다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심호 한번 하시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끝장내버리자.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책을 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1절. 자, 평가 방식 개관 네모 1번 가격의 3면성과 평가 3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겼더니 설명이 쭉 나오면서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시면 자, 3면성이 3가지가 있죠. 비용성과 시장성과 수익성 3가지입니다. 자, 이대로 보게 되면 자, 설명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프린트. 자, 프린터 설명 들은 다음에 책을 보시면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자, 프린터 보시면 참고표 있죠. 3방식의 성립 과정. 3방식의 성립은요. 먼저 가격의 3면성이 나오고 3가지 있죠.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3면성입니다. 첫 번째가 시장성입니다. 두 번째가 비용성이고요. 세 번째가 수익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물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물건은요. 3가지 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대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첫 번째, 얼마의 비용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는가? 비용성입니다. 자, 그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시장성이 되고요. 그 물건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느냐? 이게 바로 수익성 관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면서 정년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 받잖아요. 인생 2만기 앞으로 살 날이 40이 남았는데, 그냥 놀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딸딸 끌고 모아서 좋아. 식당을 차리죠. 식당을 차리죠. 그래서 드디어 식당을 차립니다. 총 얼마 주고? 3억. 그래서 3억을 몽땅 투입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때 식당의 비용성에 의한 가격이 얼마? 3억입니다. 근데 이 식당이요. 장사가 잘 돼요. 위치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음식 맛도 좋고 친절하고요. 서비스가 좋아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수익은요. 이보다 훨씬 더 크겠지. 그렇잖아요. 이때 수익성에 의한 가격은 4억 잡을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좋아. 이 식당을 팔아야지. 예. 팔려고 하면 시장에 파는 거잖아요. 예. 팔려고 하니까 3억 보고 팔기엔 너무 적어. 4억은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절충해서 3억 5천에 팔아야지. 이때 시장성 가격은 얼마가 된다? 3억 5천이다. 항상 부동산 가격은 항상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정해진대요. 그럼 이제부터 예배적으로 3가지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볼까요? 똑같아. 3가지가 똑같은 경우를 밑에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에서 네모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똑같은 경우를 삼면등가성 이렇게 불려요. 삼면등가성 적어줍니다. 3가지가 똑같아.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삼면등가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언제나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시장은요,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가장 기준적이고 이상적이니까. 우리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불완전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바로 불완전 시장입니다. 즉, 불완전 경쟁성이다.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되시겠죠. 아, 왜 세 가지를 구합니까? 뭐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각각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면생의 차관에서 각각 감정평가 3방식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그대로 보시면요.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은 비교 방식이 되고요.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은 원가 방식이 되고요. 다음에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은 바로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3방식은 무엇 때문에 가격이 3면성에서 각각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은요. 가격과 임대료 해서 어떻게 가격과 임대료, 임료로 구분이 됩니다. 또 가격과 임료, 또 가격과 임료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6개. 그래서 6방법이 돼요. 따라서 시장성으로 가격과자 땡땡 그 메모되어 있죠.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을 비준가격 이렇게 불러요. 비준가격이다. 다음에 시장성으로 임대료 구하자. 바로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바로 비준임료가 되고요. 다음에 비용성으로 가격 구하자. 이 방법을 원가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얻어진 가격은 바로 복선가격입니다. 복선가격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에 비용성으로 임대료 구하자. 이것을 적산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바로 적산임료가 돼요. 마지막으로 수익성으로 가격 구하자. 바로 수익환원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 바로 수익 가격이 되고 다음에 수익성으로 임대료, 임료 구하자. 바로 수익 분석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수익 임료가 돼요. 따라서 결론, 3방식 세 가지는요, 각각 가격과 임료를 구한다. 그래서 몇 가지? 6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이 6개의 방법 중에서 무조건 가격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따라서 가격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요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임료 있죠? 임료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나오긴 나오는데 한 9년, 10년쯤, 10년마다 한 번쯤 나올까 말까. 그래서 임료는 아주 약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하는 것은 가격과는 세 가지 방법. 오늘 요거 설명합니다. 요거에도 4시간이 받아야 돼요. 예. 그럼 임료는 언제 하느냐? 10년에 한 번쯤 나오니까 아주 약해요. 얘는요, 5월, 6월, 한 6월달 되면요, 그때 임료는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하고 지나갈 겁니다. 왜?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3방씩 하게 되면 가격과는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요, 항상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6방법. 얘는요, 공부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3방식 6방법은요, 감정평가 3방식은 무조건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공부하더라도 공식을 딱 써놓고 공식을 쫙 풀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에서 끝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만 잘 따라오시면서 요 원리만 아시면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공식이니까 얘는요, 언제나 계산 문제가 늘 출제되거든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3방식은 기본 세 문제가 나와, 세 문제가.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요, 두 문제. 3방식은 거의가 계산 문제로 집중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아시겠죠? 3방식, 가격에 관한 세 가지는 일단 공식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늘 두 문제가 나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이제, 자, 가격이 세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비준 가격, 복선 가격, 그 다음에 수익 가격입니다. 자, 이때 세 가지 가격은요, 최종 가격이 아닙니다. 왜? 이걸로 구하니까 비중 가격이 나왔고, 비용성 구하니까 복선 가격이 나왔고, 수익성 구하니까 수익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어디까지나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계산된 가격. 최종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산된 가격 세 가지를 시산 가격 이렇게 불러요. 시산 가격 또는 시산 가액이다. 이때 시산하는 것이 한문으로 쓰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시산 가격 어디까지나 계산기를 두드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가격 구하니까, 자, 식당이 시장성 얼마 나왔지? 3억 5천이 나오고요. 비용성 구하니까 3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성 구하니까 얼마가 나와? 4억이 나왔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계산된 가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비교, 검토, 조정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 조정하게 되면요, 최종적인 하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 한 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감정평가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시산 가격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래서 조정해서 한 개로 정합니까? 얘가 바로 화살표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린터 밑에 보시면요, 별도로 시산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시산 가격의 조정이다. 찾으셨죠? 얘도 출제가 돼요. 네. 그러면 시산 가격 조정은 흐름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첫 번째는 뭐지? 산술 평균. 두 번째는요, 가중 평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산 가격의 조정은요, 산술 평균은 무조건 X, 틀린 말입니다. 가중 평균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뭡니까? 하게 되면요, 무조건 n분의 1, 나누기 n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가격이 3개 나왔습니다. 3억, 3억 5천, 4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억하고 3억 5천하고요. 4억하고요. 이걸 전부 다 한 개, 두 개, 세 개, n분의 1이지. 나누기 3하면 됩니다. 얘가 산술 평균입니다. 그럼 암산 되겠죠? 얼마나 중간치가 3억 5천 나오겠지. 3억 5천. 얘가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얘는 무조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따라서 시산 가격의 조정은요, 단순히 산술 평균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가중 평균이다. 그럼 가중 평균이 뭐냐 하게 되면요, 가장 주 방식이다. 주된 방식.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두 방식을 선택해서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합리성을 검토하자.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가장 두 방식이 있대. 두 방식이 있대. 두 방식이 뭐냐면요. 다시. 식당은 총 비용 3억 들어갔어요. 수익 얼마? 4억. 시장에 판다면 얼마? 3억 5천입니다. 요 세 가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식당은요. 셋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것 보고 식당 하는 거지. 얘가 주 방식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자, 식당에서 주 방식은 식당은 뭐가 중요하겠지? 수익성. 그러니까 이제 4억입니다. 얘를 주로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선택했죠. 나머지 다른 방식이 이제 시장성 3억 5천, 비용성 3억이다.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검토합니다. 이렇게 검토하니까 결론적으로 땡땡땡 결론 내자. 이때 내리는 결론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사가.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평가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3억 7천이 가장 좋겠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거든요. 의견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3억 7천 되건 6천 되건 평가사에 재량행위가 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하니까 3억 7천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감정평가 보고서에다가 요거 딱 쓰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되겠다? 결론 3억 7천이다. 얘가 바로 최종 가격, 즉 얘가 바로 시장 가치가 돼.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입니다.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은요 항상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세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정 시장이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격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다 참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가격 결론 내린다. 따라서 결론, 시산 가격의 조정은요 어떻게 하더라? 세 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두고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학교론에서 이런 산술평균, 가중평균 단어만 나왔다면요. 산술평균은 무조건 나쁘다 시켜버려. 다 틀려버린다. 대부분 다. 대부분 학교론에서는 거의가 나온다면요. 가중평균이 거의가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환원율도 또는 기대 수익률, 모든 이 개념들이 주로 가중평균으로 가는 거거든요. 학교론에서 산술평균은 맞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문에다가 이런 산술평균 나왔다면 무조건 틀렸다 하면서 하더라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요한 이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모든 가격은 세 가지 관점에서 구해진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상이니까 세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 가격을 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가격은 바로 시산 가격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가중평균으로 조정하게 되면요. 최종적인 가격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방식의 성립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책을 볼게요. 책을 봅니다. 자, 478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표 있죠, 표. 이 표가 지금 다 이 흐름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표.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가니까 480페이지. 네모 2번, 시산가액의 조정. 1번요. 마실의 삼면 등가성. 이거잖아요. 세 가지가 똑같아 삼면 등가성. 이렇게 가르친 거. 목차 2번. 시산가액의 조정은요. 항목이 되게 많은데 다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시험은요. 자, 4번하고 6번만 보시면 돼요. 4번하고 6번이다. 4번 볼까요? 시산가격의 조정은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세 가지 시산가격을 단순히 밑줄 하세요. 산술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밑줄. 6번 내려가요. 6번 보시면 6번은요. 자,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각각의 방법, 즉 3방식이죠.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액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을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483페이지입니다. 제2절 원가 방식. 자, 드디어 자, 원가 방식 봅니다. 얘가 가장 어려운 게 원가 방식입니다. 분량도 많고요. 그러면 자, 볼까요?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 것은요, 가격 관한 세 가지만 공부하지. 임료는 공부 안 합니다. 언제 가서? 얘는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6월달 가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에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중심으로. 대기 오르시면요, 한 문제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두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원가법 봅니다. 자, 원가법은 483페이지. 먼저 네 1번. 가격 구하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그러면 원가법 하게 되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 치면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얘는요, 가격의 3연선 중에서 무엇이죠? 비용성. 비용성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비용성, 비용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지? 바로 삼각자산입니다. 삼각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물, 기계를 말이에요. 자, 건물 하게 되면 건물은요, 건축비가 들어가요. 건축비. 그러니까 건물에다 기계는요, 바로 비용이 투입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 주된 성격은 대부분 삼각자산은 모두가 원가법으로 가격하는 게 주된 방식입니다. 그럼 이때 삼각자산의 특징은요, 바로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다. 여기서 내용연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수명이다. 수명, 나이를 말해요. 건물은요, 자, 어떤 건물은 50년 수명 또는 30년 수명이 있습니다. 왜? 삼각자산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삼각자산은 일정한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노후가 돼요. 노후가 된다. 그럼 노후가 되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노후가 되는 만큼 건물 가격은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지. 노후가 되면서 건물이 작아지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감가라고 불러요. 감가. 따라서 결국 원가법 하게 되면요, 삼각자산은 수명이 있으니까 노후가 될수록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 감가.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가법 포인트는요, 항상 뭐가 중요하지? 바로 감가이론. 감가된대요. 이때 내용연수 하게 되면 크게 논점이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연수는요, 첫 번째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어요. 요 라지 N을 부를게요. 물리적 내용연수.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어요. 수명은 두 가지인데요, 물리적 수명과 경제적 수명이 있다. 얘는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요 차이를 보게 되면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물리적 수명이 깁니다. 예를 들면요, 꼭 건물뿐만 아니고 사람도 똑같아요. 자, 사람의 수명도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물리적 수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세 시대. 왜 100세를 살잖아요. 경제 수명은요, 돈 버는 수명이지. 돈 버는 건요, 대학교 나와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은퇴할 때까지. 얼마 정도? 잘해본다 30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길다? 여가 더 길 수밖에 없지. 예. 그럼 우리 시험은 항상, 자, 물리적 내용서보다 경제 내용서는 짧다. 맞는 말이죠, 짧다. 예.
이거 문장으로 묻습니다. 길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항상 긴 수명은 얘보다 짧다. 예. 예.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 돼요. 두 번째. 명령수는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large n equal small n 플러스 n 닫습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large n은요, 전체 수명, 전 기간, 전 내용 연수. small n은요, 과거. 그러니까 지나온 경관 연수예요. 지나온 거. N-는요, 앞으로 남은 잔존 연수가 돼요. 잔존 연수가 돼요. 어려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어떤 건물이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다. 앞으로 15년 더 쓸 수가 있대요. 전체 수명 몇 년? 네? 20년. 어려움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내용 연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원가법 원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원가법의 기본 흐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가법의 원리하게 되면 비형유토이들은 삼각자선이 주 방법인데 얘들은 뭐가 특징이다? 바로 수명이 있다. 노화될수록 감가가 된다. 감가. 이런 원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3방식은 무조건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에서 끝나야 됩니다. 무조건 공식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공식. 책을 보세요. 책을. 자, 책을 보게 되면 483페이지. 자, 공식 버전 네모 박스. 자, 공식 보니까 네모 박스. 적산가격 이꼴 제도원가 빼기 감가 누계기다.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공식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도 맞는데요. 자,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죠? 감정평가로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의 가장 전문가가 누굽니까?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공식은 누가 쓰는 공식?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 전문가들 쓰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공식을 어떻게 쓰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네모 박스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라지 C 마이너스 BN 이꼴 PN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강의 노트에. 얘가 바로 감정평가사들이 쓰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감평은요, 가능한 가장 정통적으로 공부하죠. 전통적으로. 가장 FM입니다. 그럼 이제 책하고 비교하니까 C가 뭡니까? 제자로 원가입니다. 제자로 원가. DN이 뭡니까? 얘가 바로 감가수정입니다. 감가수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 복선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 공식과 똑같습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니까 적산가격 또는 복선가격. 제가 복선가격은 또 감정평가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FM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만 딱 보니까 답이 났죠. 결국 원가법은 요소가 두 가지네. 이렇게. 공식만 딱 보니까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가 뭡니까? 감가수정이 뭡니까? 얘만 이해하면요, 그대로 가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뭘 말합니까? 간단한 예를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 건물을 짓는데 총 얼마가 들었다? 2억. 2억 주고 건물 지었습니다.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이 건물의 총 원가 얼마? 2억이죠. 총 원가. 얘가 바로 제대로 원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대로 원가는 가장 쉬운 말로 총 원가. 총 원가. 그래서 이 건물은요, 2억 주고 지었대요.
총원가. 이때 이 건물의 수명 나오지. 이 건물은 전체 수명이 몇 년? 20년. 20년이다. 결국 이 건물은요, 20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이때 철거하죠, 철거. 수명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면요, 건지는 가격이 있죠. 건지는 가격. 철거 돈은 건지는 게 있잖아요. 요 철거할 때 건지는 가격을 S라고 불러요. S. 스크랩 밸류. 해석하면 잔재 가격입니다. 잔재 가격. 따라서 20년 지나서 건물을 철거해요. 그러면 이때 건전 가격이 얼마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없다, 0이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다 지나면요, 철거할 때 하나도 못 건져. 모두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이제 단순히 생각합니다.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가게 되면요, 매년마다 가치가 얼마씩 하락할까요? 2억 나누기 20 하면 되겠네. 암산 안 돼요? 얼마? 2억 나누기 20년. 매년마다 1,000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매년 가치가 1,000만 원씩 쭉 가치가 감가됩니다. 그럼 이제 20년 지나면 얘기 모두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매년마다 얼마씩 가치가 하락한다? 1,000만 원씩 계속 일정의 가치가 감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대. 경관연수가 5년 지났대. 그럼 답이 나죠. 5년 동안 가치가 총 얼마 날아갔습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가치가 날아갔습니다. 뭐 5년 지났다면 남는 가치가 N-. 남는 가치가 15년. 남는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2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남는 가치가 얼마? 1억 5천. 자, 그러면 2억짜리 건물이 뭐라 했죠? 제도원가. 총 얼마? 2억. 2억입니다. 그런데 얘가요,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 경관연수가 5년 지났대. 5년 지났다. 5년 동안 감가가 총 얼마가 되었지? 5천만 원. 요거 빼니까 5년 전에 이제 15년 남았잖아. 이때 가격이 얼마가 된다? 1억 5천입니다. 따라서 총원가에서 N년째 감가액을 뺀 것이, 빼고 남는 것이 바로 가격이 된대요. 이런 공식 원리가 됩니다. 자, 응용해 볼까요? 응용해서 5년이 아니고 8년이다, 8년. 8년째. 8년째면 감가가 얼마? 예, 8천만 원. 8년째 건물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1억 2천만 원. 되시겠죠? 따라서 제도원가에서 감가를 빼니까 남는 게 바로 건물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뭐가 중요하겠다? 항상 원가법은요, 뭐가 중요하지? 감가. 감가. 얘가 중요합니다. 감가. 그래서 원가법 포인트는요, 항상 이 두 개 요소가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해? 감가.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도원가가 뭡니까? 감가성이 뭡니까?만 공부하면 끝나버려. 공식이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제도원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강의도 프린트가 들어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있네, 세 가지. 첫 번째, 의의가 뭡니까? 의의.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구하는 방법. 이걸로 끝.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들은요, 제도원가만 나왔다면 딱 세 가지야. 의의, 종류, 구하는 방법.
그럼 브랜드 뒷페이지 보시면 감가수도 똑같아. 똑같이 1번, 2번, 3번. 똑같아요. 의, 종류, 관한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 이때 종류를요, 똑같은 말로 감가 요인의 종류다. 감가 요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요. 얘가 종류를 말해요. 다음에 세 번째, 구하는 방법도 똑같은 말로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책임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원가법 하게 되면 요소가 두 가지다. 제대로 원가와 감가 수정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 감가가 중요한데 얘는 똑같이 의, 종류, 관 방법. 이러니까 이제 하나씩 살만 붙여 나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원가법 끝이에요. 이제부터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저전가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씩 볼게요. 자, 의의하게 되면 제대로 원가는 가장 쉬운 말로 총원가. 총원가. 이걸 말합니다. 총원가다. 근데 강의노트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우리 시험은요, 얘 단어가 절대 안 나와. 뭘 묻더라? 얘가 늘 출제되거든요. 이 네모가 뭡니까? 어떤 총원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총원가다. 기준 시점은 평가의 말 그대로 기준이 된 시점인데요. 그냥 쉬운 말로 오늘 현재. 네. 주로 현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준 현재 총원가.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기준 시점이지 자꾸 문제만 나왔다 하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더라? 신축 시점 틀리면 됩니다. 예. 신축 시점이 아니라 바로 기준 시점이다. 예. 여기까지 의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봤으니까 다시 책을 봐요. 책을 봅니다. 483페이지. 고려 1번. 목차 2번이죠. 제대로원가에서 고려 1번 의의부터 보세요. 의의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만 집중합니다. 제대로원가란 대상 물건을 기시점에서 기준 시점 동그라미. 키워드 나왔죠? 기준 시점에서 두 번째 줄 적정 원가 총액 매출. 더 나왔지? 기준 시점에서의 총 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기준 시점이 둘째 포인트가 되고 항상 신축 시점은 틀린 말이다. 여기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되겠는데 한 번 더 얘가 뭘 말하는지 이해를 하자. 자, 이해를 합니다. 자,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언제?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 이때 신축을 했어요. 뭘 했다? 신축. 총 얼마 주고? 10억 주고. 그림 따라오셨죠? 건물을 2년 전에 신축했는데 총 얼마 주고? 10억 주고. 얘가 총원가잖아요. 그런데 신축 시점은 안 내려갔지. 그러니까 얘가 재정가는 아닙니다. 예. 신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재정가는요, 뭘로 고치자? 기준 시점. 지금 현재로. 자, 지금 현재는 언제입니까? 2024년 2월 달이죠. 2월 말. 얘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현재. 그러면 요 사이 갭이 뭐가 필요하죠? 건축비가, 물가가 올라가듯이 건축비도 올라가잖아. 건축비 상승률. 그래서 이때 매년마다 2년 동안에 건축비가 20% 상승했대.
이럴 수 있잖아요. 건설비가 20% 올랐대. 그러면 이제 지금 짓게 되면 얼마 질 수 있지? 12억. 네. 지금 짓게 되면 총가가 얼마 들어가지? 12억. 왜? 20% 올랐으니까. 얘가 바로 제자본가입니다. 따라오셨죠? 따라서 긴 시점은, 아까 저론가는요, 기준 시점에서의 총 원가 12억. 얘가 바로 제자본가입니다. 따라서 신축 시점은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종류. 자, 종류는요, 교재 보시면 괄호 2번. 한 장만 넘겨줍니다. 종류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3번 있죠. 재원가 종류가 땡땡,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동하면 1번, 복제원가 똑같은 말로 복조원가, 재생산비용. 2번, 대체원가는 똑같은 말로 대체원가, 대체비용. 다 똑같은 말이야. 용어들이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더라, 두 가지. 다시 강의 노트 보게,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복조원가하고 대시원가입니다. 강의토 보게 되면 복조원가 또는 복제원가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치원가 또는 대체원가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반복합니다. 제도원가 종류가 뭐하고 뭐? 복조원가와 대치원가다. 그럼 이제 쉽게 보자면요. 가장 쉽게 보자면 복조원가는 첫 번째 최근 건물. 최근 건물이 복조원가예요. 대시원가는요, 최근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 오래된 건물입니다. 최근 건물이 복조원가다. 그러면 다시 이 그림 봐요. 2년 전 신축한 건물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최근 건물입니까? 오래된 건물입니까? 최근 건물이지. 새 건물이잖아요. 얘는요, 이 건물을 2년 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짓게 되면 20% 올랐잖아. 얼마가 된다? 12억. 얘가 바로 복조원가입니다. 제도원가이면서도 바로 최근 건물이기 때문에 복조원가입니다. 다시 2년 전 10억 주고 신축했는데 건축비가 20% 올랐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짓게 되면 얼마 짓지? 12억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요, 똑같은 건물이야. 그래서 두 번째, 물리적 견입니다. 물리적 견입니다. 최근 건물은요, 얘랑 똑같이 그대로 찾아낸다면 12억 들어가지. 얘가 무슨 원가? 복조원가입니다. 최근 건물. 그래서 보통 이 총원가, 저원가는요, 얘가 가장 많습니다. 평가세로 가는 원가는 전부 대부분 다 이 복조원가거든요. 대부분 거의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원가는 오래된 겁니다. 만약 이 건물이 2년 전 지었잖아요. 5년 전 지었다. 최근 건물입니까? 오래된 건물입니까? 5년 전. 최근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아파트는요, 10년, 아파트 10년 된 것도 주로 신축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요, 10년 되더라도 최근 건물이야. 최근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 2년, 5년 같으면 다 최근 건물이고, 이 건물이 5년이 아니고 30년 전 건물이래요. 이러면 오래된 거잖아. 구닥다리 건물. 얘가 뭡니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건물이 30년 전 건물이면요, 진짜 건물이 낡아 빠졌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30년 전 건물은요, 다시 짓게 되면요, 그동안 공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똑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워낙 구닥다리 건물이니까. 이때는요, 뭘 따진다? 물리로 똑같이 안 짓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때는 뭘 따진다?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자.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가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현대차 그랜저 있죠, 그죠? 차 이쁘죠? 그랜저가 계속 몇 년마다 모델이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그랜저 모델이다. 그랜저다. 그랜저. 그런데 그랜저가 이전부터 계속 모델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랜저가 지금 신모델은요, 뭐가 되지? 최근 모델이기 때문에 복종까지. 최근 모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랜저, 최초의 원조 그랜저가 뭐라고 했죠? 예, 각 그랜저. 초기 그랜저잖아요. 그 각 그랜저는 벌써 이렇게 더 됐어. 오래됐어. 그럼 이제 이 각 그랜저는요, 이때 각 그랜저는 지금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따지지? 요거 따지지. 예. 그래서 이제 30년 전 그랜저는 뭘 따진다? 똑같이 지을 수가 없어. 그럼 뭘 따지지?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자. 그러면 각 그랜저 값어치는요, 종시장 갔더니 찾아보기도 힘들어. 만약에 각 그랜저가 있다면요, 요거 차값이 얼마쯤 할까요? 대충. 50만 원요? 예? 예. 50만 원? 그것도 많겠죠. 일단 50만 잡을게요. 저 같으면 줘도 안 하겠어요. 똥찬데 뭐.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30년 전 각 그랜저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50만 원 잡을게요. 얘가 뭡니까? 대치원가. 예, 50만 원 대치원가입니다. 그럼 이때 50만 원 의미가 뭡니까?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차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차 안에 핸들이 낡아빠지고 시트가 다 벗겨지고요. 또 뭐 페인트부터 도성부터 해가지고 또 뚜껑, 엔진 뚜껑 여니까 엔진 형편없어 그냥. 타이도 엉망이고 모든 기능이 막 형편없는 거야. 낡아빠졌습니다. 이걸 다 반영하니까 값어치가 요거밖에 안 돼. 예.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또 네모 돼 있지. 시험에 잘 나와요. 네모. 무슨 강가? 기능적 강가예요. 따라서 대치원가는요. 대치원가는 기능적 강가는 X입니다. 따로 안 해요.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보세요. 각 그랜저가 50만 원이다. 왜 50만 원입니까? 이것저것 기능이 다 떨어졌잖아. 이걸 다 고려하니까 50만 원밖에 안 돼요. 더 고려하기 없습니다. 왜? 이미 기능성 하자가 땡땡땡 모두가 반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가가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입니다. 반복합니다. 대치원가는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대치원가는 기능적 강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복합니다. 기능적 강가를 하지 않는 것은 복지원가예요, 대치원가예요? 대치원가, 대치원가. 그래서 복지원가 틀린 말입니다. 대치원가가 기능적 강가를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버렸잖아. 자, 여러분들 지금 원가법 보시면서 지금 제가 억지로 암기식으로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 뭐 어휘, 종류, 방법 구하자. 그리고 저런 것도 뭡니까? 초음가인데 바로 이렇게 거리가 그려지면서 신축이 아니고 긴시점이다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렸고 또 저런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예를 들면서 다 이해를 시켜드렸거든요. 한번 이해하면요. 여러분 이거 듣는 게 시험장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들어야 돼, 제대로 들어야 되지. 이런 예를 다 설명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얘만 딸랑딸랑 설명하게 되면 들어도 모르고 반복해도 공부를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들을 때 한번 들어버리면 다음부터 요 레벨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종류까지 봐왔고요. 이제 그런 방법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